지금부터는 지난 성탄절에 발생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수사 과정을 단독 보도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동네 오빠가 불러서 나갔다가 처음 만난 20대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스키 강사인 이 남성은 초등학생이라 안 된다고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상관없다면서 아이를 무인 모텔로 끌고 갔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의 해바라기 센터 진술서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런데 그 전화로 모르는 성인 스키 강사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더니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진술합니다. 스키 대여점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은 여자를 소개해달라던 스키 강사 25살 박모 씨가 휴대전화 사진을 보고 윤지를 지목했다고 말합니다.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친구 집에 간다고 집에서 나온 윤지. 차에는 동네 중고생 오빠 2명도 있었는데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그냥 내렸습니다. 스키 강사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아는 오빠들을 타고 내릴 때부터 이제 얘가 두려워서 내릴래요. 일이 벌어질 때까지도 생각도 못했대요. 뭐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박 씨는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 만남, 즉 성매매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 애원해도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폰을 뺏어서 자기 엉덩이 밑에 먼저 주다가 한 5분 동안 계속 눌렀어. 그 핸드폰을 침대 밖으로 던졌어. 성폭행과 성추행이 이어졌고 새벽 1시 넘어 모텔을 나온 뒤 차에서도 성추행을 했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줬다는 게 윤지의 진술입니다. 한 10살 차이는 안 나겠어요. 동생이나 친척이나 뭐 요금 나오면은 그거만큼은 계좌로 보내주겠다. 이튿날 윤지가 친한 언니에게 끔찍했던 크리스마스 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긴급 체포됐다 그냥 풀려났고 여전히 스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진짜 할 수 있는데 묻지 의심하시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라니까. 13살 윤지는 사건 직후 이틀 넘게 하혈을 했고 좁은 시골 동네에서 혹시 박 씨를 마주칠까 집 밖에 나가기조차 겁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또 오는 거 아니야? 감옥 가면 10년 뒤에 나와서 자기 또 찾아오면 어떡해?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첫 영상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기분이 착잡합니다.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슬피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황군 처벌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월 새해 첫 시작 때부터 들려오는 성범죄에 대한 뉴스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10살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양아들은 여동생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여 의제 강간죄를 적용받아 형을 가령받았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은 조건 만남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조건 만남을 종용하는 치밀한 범행 방식을 사용한 덕에 동의된 성관계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범죄 의대 강간은 3년형이 최대 처벌이고 불구속 수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자 남성들은 이런 법의 구멍을 잘 이용하여 동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 점은 황군이 했던 주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황군 역시 의제 강간을 주장하여 불구속 수사를 적용받았고 거기다가 본인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고 아동학대당한 피해자라는 코스프레까지 하여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황군 역시 입양된 가정에서 자랐는데 최근 미성년 강간 사례 중 입양된 남성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 강간범의 성장 환경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 그루밍 그 성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아주 이제 그 선의를 가진 척 접근을 해가지고 호감을 얻거나 또는 이제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그 지배 관계를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성폭력을 가하는 건데 이 성폭력을 하는 것이 그 피해자에게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브레인워시, 즉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이 10살 된 그 피해자 딸아이가 담임 교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성폭행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요 마음으로 많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오빠가요 직장 생활 때문에 집을 떠나면서 연락이 안 닿아서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부 오빠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흥미도 없어진 상태에서 집을 나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 이거 진짜 참 이거 뭐 저희가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이거 참 뭐 말로 표현도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아버지가 청원을 올린 거잖아요. 정말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통 터진다라는 말이 가장 적확한 표현 같아요. 일단 피해자인 아동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0살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피해를 당한 뒤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심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이후에 같이 살 수 없게 됐다고 국민청원에서 밝혔거든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앞에서는 웃음을 지으면서 어머니도 나도 속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뒤에서는 자기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동생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느냐, 동생을 데리고. 이것은 내가 더 이상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분통이 터진다.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진짜 외지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서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 지금 처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지만 외지에서 힘들고 일하고 있길래 내가 거두어서 키워놨더니 이런 짓을 벌인 거잖아요. 자, 반성은 합니까? 이 청원인,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가 더 분통을 터뜨리는 지점이 그런 겁니다. 이제 보통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미안하단 말,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의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이제 형량을 낮추려는 어떤 유무죄를 떠나서 형량을 낮추려는 무죄를 받고자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피해 아동 진술에 따르면 횟수가 10차례가 넘는데 단 2번만 인정이 됐다고요? 네, 2번만 인정된 걸 첫 재판에 알았습니다.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밝힐 때 알았어요. 수사가 끝나고 기소까지 이뤄진 다음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해 진술은 10번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날짜를 다 기억해서 정확하게 적진 못했지만 어쨌든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었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가해했다라고 전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2번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날짜 특정이 가능한 날로만 제한해서 한정해서 현재까지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살 아이가 성관계 동의했는가? 자, 변호사님. 네. 보통 이 정도면 그냥 미성년자,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10살짜리 아이인데 이 미성년자 강간이죠? 일단 그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하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 강간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있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폭행 협박이 수반되면 미성년자 강간죄로 죄명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이 된 건데 형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와. 엄청나게 큽니다.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요. 미성년자 강간죄는 사실 뭐 거의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 사안에서 사실상 정신적으로 완전히 예속이 됐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그러니까 뭐 사실상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의제강간죄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심리적으로 예속시키는 이런 류의 특이한 범죄라면
이건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동의를 했다는 게 가능합니까? 10살짜리 아이가? 그 참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뭐 과연 동의냐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 강간 그 개념에는 가해자에게는 폭력, 협박, 피해자에게는 저항 거절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폭력 그 상담 협의회가 낸 2019년도 상담 그 통계를 보게 되면 71.4%가 폭행 협박이 아예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성폭력을 가한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 대부분이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친족,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루밍 범죄 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항과 거절이라고 하는 의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 형량이 지나치게 지금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금 흥분을 하고 계세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러냐.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 검찰이 구형한 이 형량이 고작 징역 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선고형이 아니고 검찰이 구형한 게 5년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강간죄였다면 그 최소 형량이 10년이니까 얘가 좀 달라졌을 텐데 예. 의제 강간죄가 적용됐으니까 거기다 또 심지어 횟수도 10여 차례인데 실제로 공소장에 기재된 건 2번밖에 안 되니까 5년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고를 할 때 저기서 장량감경이 되면 2년 6개월까지 깎일 수 있고요. 아이고. 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긴 집행유예까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이번 1심에선 이미 뭐 사실상 이제 선고일만 남아있는 상황일 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항소심 가게 된다면 공소장 변경 그것도 한번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거나 좀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선고 전에 기일을 한번 연기하고 공소장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오빠한테 이 정도 형량이면 적합하네, 적당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죠.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이 벌어진 일을 없었던 걸로 만들 방법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것이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벌로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해서 실제 범행보다 훨씬 작은 부분으로만 기소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이 상황을 되돌릴 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류의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해서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국회에서요? 그거는 말 그대로 법 개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의 상식과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그런 의미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 자신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영상 및 시위 활동을 줄인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제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하는데 코로나 등을 핑계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길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돌리는 걸 보면서 여성연대가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운동에 동참하실 여러분, 연대해 주십시오. 청와대를 우리의 목소리로 채워주십시오. 세상이 정치 이야기와 대선 이야기로 떠들썩한 사이 많은 성범죄 피의자가 버림받고 있습니다. 피해 당하신 분들 그리고 성범죄와 투쟁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풀려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알아봤더니 가해자가 자진해서 파출소를 찾아와 혐의를 부인했다는 게 풀어준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검찰, 경찰이 MBC 보도 이후 뒤늦게 가해자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20대 스키 강사에게 무인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던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 12월 26일 오후 4시 반쯤 경찰은 스키 강사 25살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지는 곧바로 증거 확보를 위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엄마를 붙잡고 울어요. 자기 한 번 고통받아서 피가 지금까지 나는데 또 자기 괴롭히냐고. 26일 저녁 7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8시간이나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1시간 반 동안 경찰관과 마주 앉아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50쪽 넘는 윤지의 해바라기 센터 진술서.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윤지에게 그 아저씨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묻자 윤지는 교도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 옆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고 3번이나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이렇게 진술하던 바로 그 시간 검찰은 긴급 체포한 박 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박 씨가 자진해서 파출소에 출석한 데다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윤지가 그 시간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풀어주면서 경찰에게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풀려난 뒤 무려 3주가 넘도록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했고 참고인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칠 수 있었음에도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총체적으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 MBC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윤지에게 조건 만남인 것처럼 말하도록 시킨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